뉴스 한번 정리하고 이제 도심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랑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계속 지켜만 보다 못하셨죠, 그쵸 다들? 예? 지켜만 보다 원래 지켜보면 잘 못하세요 원래 지켜보면 잘 못하고 지금은 일단 뉴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10대 뉴스가 이게 희한해요. 계속 이제 보수랑 진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당이죠? 진보잖아요. 이걸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제적인 의미랑 정치적인 의미를 보면 얘는 좀 힘 있는 사람 편을 드는 게 보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얘는 거의 미국의 편을 많이 드는 거지. 그죠? 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보면 또 얘는 우리 부르주아 편을 많이 들어요. 기업 편. 그죠? 얘는 진보는 이 북한을 오히려 더 많이 편을 들죠. 그쵸? 북한의 편을 들고 프롤레타리아의 편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수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려도 이 간접세를 많이 올려요. 간접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뭐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세금들이 있어요. 뭐 주류세라든지 담배세. 박근혜 때 담배가 갑자기 2,000원씩 오르고 했죠. 예? 이런 것들. 뭐 담배세를 올리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니까 세에 대한 부담은 못 사는 사람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부르주아의 편을 들은 거겠죠. 그죠? 근데 얘는 보통 보면은 직접세,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걷게 돼요. 지금 양도세도 지금 올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기업 법인세도 올린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의미는 이런 건데, 결론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격을 누르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더 오르죠. 희한하죠? 그쵸? 원래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최경환 때는 풀어서 오르고, 최경환 때는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푼다 그랬잖아요. 한국식 양적 완화를 했죠. 그쵸? 한국식 양적 완화를 해서 오르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보면은 결론은 부동산은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 거 뭐 이런 거 자꾸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수요 공급만 하면 90%는 해결돼. 그냥 막 여러분들 막 너무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요. 그냥 수요 공급만 보면은 부동산은 거의 90%는 해결된다. 그 다음에 한 10%가 10% 정도가 이 법률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가미되는 것뿐이에요. 뭐 우리가 금융에 대한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냥 모자라냐 남냐 그 차이야.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은 너무 정책들을 보니까는 투자들을 못 하는 거지. 그죠? 막 누가 보면 정책이랑 뭐 엄청 따져보면 막 누가 보면 막 100억씩 투자할 사람들 같아. 그죠? 뭐 돈도 얼마 없으면서 막 엄청 따진다라는 거지.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전반적으로 서울로 놓고 봤을 때 지방은 보통 왜 이렇게 떨어지게 되냐면 2014년도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하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하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요. 여러 가지 부동산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근데 지방은 언제까지 이 물량이 늘어나게 되냐면요. 지방 같은 경우는 토지가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현상을 띠고 있죠. 원래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죠. 부증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가 뭐 매립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서는 늘어나지 않지만 개발 제한 구역을 해지를 하고 택지 개발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토지를 늘리게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 같은 도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미분양이 날 때까지 공급을 해. 땅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무한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계속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급이 되냐면 미분양이 날 때까지 공급이 돼요. 미분양이 날 때까지. 기업들이 다 재고 자산을 갖고 있죠.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들이 맨날 일어나냐면
굉장히 공급이 모자라는 곳에서 공급이 안 일어나요. 경기가 안 좋으면 공급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공급이 막 일어나. 공급이 막 일어나면은 초기 시장에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요. 도전적인 기업 또는 쉽게 말하면 삼군들이 들어와. 그냥. 왜냐면 얘네들은 계속 회사를 돌려야 되는 애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뭐 사업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냥 굉장히 불도저처럼 막 가는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초기 시장에. 초기 시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 공급가가 좀 낮아요. 뭐 우남이라든지 호반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있죠. 좀 상군 업체들.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택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의 이윤을 최소화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돼요.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보통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잘 되네 그러면서 그 조금 더 우량 기업이 토지를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갖고 점점 비싸게 팔아. 그래서 피가 되게 많이 붙는 것처럼 보여요. 피가 이렇게 점점 비싼 가격으로 파니까는 초기 단지들은 막 피가 붙는 것처럼 보여. 뭐 시범단지라든지 우리가 광교나 이런 데들 보면은 그죠? 그러다가 공급은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미분양이 날 때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때쯤에 지방에 돈은 하나도 안 가고 이런 게 다 서울로 다시 몰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방은 떨어지면서 돈이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는 서울의 가격을 오르고 서울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지방이 화랑을 띠게 될 때지. 그러면 지방이 화랑을 뛸 때는 서울 자금이 또 막 지방으로 막 내려가. 그러면서 이 관계를 하다가 이 돈이 다시 또 서울로 빠져나오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크게 보면은 대구랑 서울이 왔다 갔다 해, 보면. 크게 보면. 그리고 대구랑 서울만 잘 왔다 갔다 해도 돈을 엄청 벌어. 그죠? 그 서울과 지방의 특징인데 지금은 그래도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도심 회귀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에서는 일단은 수요 공급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인위적인 수요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인위적인 수요자. 한 동네, 한 아파트 단지를 철거를 해버렸어. 다 수요자로 변한 거야. 다. 나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지. 집은 없어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상승 이상기류가 아니에요. 그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주택자의 전쟁. 자, 초과이익 환수자 재건축 속도전을 내고 있고, 이제 올해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야지만이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가. 그러니까 인가 신청. 인가를 받으면은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인가 신청까지만 하면 돼. 그래갖고 뭐 서류를 제대로 안 만들어도 일단 신청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네? 인가를 내주면은 신청을 했는데 안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로비가 생길 수도 있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발동을 하면 비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야. 신청만.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까지 내요. 인가 안 받아도 돼. 내년에 받아도 돼요. 인가는. 자, 그리고 이자비가 7천만 원 돈 넘은 이제 재건축 수주전. 이건 뭐냐면 이주비를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사비를 그냥 지네 기업에서 돈을 줘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예? 결론은 그게 공사비에 포함되는 거지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과도한 수주전. 왜냐면은 이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 재건축은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보통 사업의 구조가 PF 방식으로 가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가는데 보통 잘못됐을 경우에 기업이 덤탱이를 쓰는 구조야. 네? 근데 택지 개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생기면은 기업이 손해를 많이 보겠죠. 예? 자기가 다 안아야 되니까.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스타트 하자마자 조합원들한테 분양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택지 개발은 분양이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수주전은 어마어마해요. 보통. 대략만 알고 계세요. 그냥 뭐. 서울시 35층 제한의 강남 재건축 단지들 100기. 왜 강남 재건축은 35층으로 하고 강북 재건축은 35층을 안 하려고 하죠? 왜 강북은 높게 안 지려고 해? 강북은 왜 대충 낮게 지고 막 하죠? 강남권 말고는 높은 층 말고 분양가를 견딜 수가 없어요. 35층이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공사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왜냐면은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밥 먹으러 내려오려면 왔다 갔다 해도 한나절이 다 가.
못 한 박스 올려도 35층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만약 못이 모자랄 경우. 그쵸? 그래서 시간 때문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는 거야. 30층이 넘어가 버리면서는. 공사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 공사비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지역이 한강변 또는 강남 쪽밖에 없어. 그래서 강남 쪽에서만 높은 층을 지으려고 많이들 하죠. 왜냐면은 저건폐율로 높게 지으면은 이제 공개공지도 많이 나오게 되고 모든 세대들이 또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다 확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강남에서만 특이하게 높은 층을 지으려고들 많이 해요. 근데 강북에서는 과도한 공사비를 지어봤자 그 분양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뭐 좀 비싸게 분양한 뭐 백석동에 뭐 요진시티 이런 데 가보면 다 미분양이잖아요. 예? 아세요? 예,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담보대출 옥진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해서 지금 뭐 DSR이 뭐 나오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대출은 이제 2주택자들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예, 실질적으로 대출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대출 안 돼도 추가적인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대출 받고 안 사죠. 전세 끼고 사는데. 전세 있으면 어차피 대출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가. 네? 제8.2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부활을 했죠.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하면서 전매 제한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아예 전매를 못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8.2 대책 이후에 구입한 사람들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제 못 팔아요. 예? 근데 그래서 투자 환경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더 좋아 보이는데 둘 다 비슷비슷해. 어떻게 되냐면은 뉴스 보는 거예요. 올해 10대 뉴스라고 아침에 보니까 나왔더라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내면 못 팔잖아요. 그쵸? 예? 그럼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랑 갈 길이 멀잖아. 관리 처분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2주 철거잖아. 그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버려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 난 것들이 오히려 핸디캡이 생기는 거야. 그걸 사면 아예 못 파니까.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난 단지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 내면 전매가 안 되니까. 그럼 사업이 진행이 안 되냐? 그게 아니야. 지네들끼리 그냥 묵시적으로 다 해버려요. 인가를 안 내고 총회를 하는 거지. 조합 설립 인가 낼 건데 니네 오케이 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인가는 안 된다. 오케이 했다. 어? 인가는 안 내. 오케이 했어.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봤더니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지을 건데 니네 오케이 할 거니? 오케이. 사업시 인가도 안 받았죠. 인가도 안 냈으니까. 우리의 동관계는 이렇게 할 거야. 동관계는 이렇게 할 건데 니네 오케이 할 거니? 오케이. 그럼 이때 딱 내는 거야. 이때 딱 내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기간은 몇 개월 안에 2년 안에만 하라, 2년 안에만 하라, 2년 안에만 하래요.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돼버려. 통과가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돼가지고 일부러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버리는 거지. 이게 옛날에 역삼동의 개나리 아파트도 이랬었어요. 이상하게 조합 설립 인가를 했는데 뭐 내년에 막 철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예? 2년도 안 걸려서 철거를 하는데. 왜냐면 묵시적으로 다 이렇게 통과가 돼버려서 그래. 그래갖고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내요. 안 낸 것들이 이래서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투자 환경이 이렇게 끌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아. 재개발은 통과를 다 시켜요. 왜냐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물건이 굉장히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예? 동질성이 강하니까는 중간에 잡소리가 안 나와. 근데 재개발은 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재개발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통과를 시켜야 돼.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재개발은 막 빨리 진행돼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업이 관리 처분되면은 이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제가 보기엔 크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관리 처분이 되면 크게 팔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입주 때 오를 게 뻔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큰 제한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든 피해 나가고 빠르게 관리 처분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안 팔 거니까. 관리 처분 받고 동호 수첨되고 새로 짓고 있는 거 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서 괜히 내성만 키우고 가격만 올리는 역할만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한계치까지는 거의 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계치까지는, 금액이 한계치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왜 한계치까지 오는 걸 느끼냐면, 이제 심리적인 가격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그 재건축이 일어나는 잠원동에 신반포 2차 아파트 있죠. 아크로리버 반포동에. 예? 그게 33평이 23억 정도의 올 초에 형성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멈춰 있어요, 금액이. 올해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최근 또 한 2개월 동안 20%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뭐 4.6% 올랐던데 거짓말이 그지. 그건 뭐 통계치. 안 오른 거 오른 거 다 합해가지고 평균 내보니까 그런 거지. 강남권 이쪽 보면은 거의 다 지금 20% 이상 올랐어요. 잠실만 하더라도 엘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엘스 33평. 16억. 24평 얼마인지 아세요? 13억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근데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은 것들은 한계치까지 오는 것 같고, 한계치에 있었던, 그럼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아크로리버 2차는 안 올랐어. 그게 한계치였던 것 같아. 아크로리버 2차가 지금 지금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금 17억에서 18억 사이에요. 그게 한계치인 것 같아. 우리나라의 한계치. 한계치까지 오니까 안 오르는 것 같아. 왜냐면 24평 사는 사람이 18억 주고 사면 18억에 방세 좁아, 엄청 좁아요. 그러면 18억이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18억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집에 자기 게 얼마나 많겠어. 서재도 필요하고 애를 키워도 얼마나 애지중지 키울 수 있는 자금인 거잖아요. 그러면 애 놀이방도 있어야 되고, 지가 또 서재도 있어야 되고, 공부 잘하는 놈은 서재가 있어야 되고, 놀기 좋아하는 놈은 골프채도 놔야지, 스키도 놔야지. 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방에. 예? 그럼 그게 25평에서 소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돈 번 사람은 책을 봐야 될 거고, 놀기 좋아 그냥 돈만 많은 애들은 뭐라도 쌓아놔야 될 거 아니야, 집에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다니까요. 그게 한계치야, 제가 보기엔. 그게 33평 24억도 그게 한계치고.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증여세도 굉장히 많이 거친 거 보면은 그냥 지가 벌어서 산 게 아니라 나눠줄 대로 나눠준 거에 있어서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여하튼 간에. 자,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개가 됐고, 이제 정부 무주택 서민 5년간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한다. 뭐 결론은 부자 잡다가 안 되니까는 서민들을 잘하게 해주자, 막 이제 이런 정책으로 가면서 부자 잡다가 지금 또 계속 규제하다가 지금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또 나왔죠. 그죠? 유일하게 또 활성화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일단은 뭐 자기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거지. 활성화를 해버리니까 결론은 규제에서 활성화로 돌아가 버리는 거잖아. 다주택자들 처음엔 잡으려고 하다가. 그쵸? 뭐 마지막에 이제 건들 수 있는 게 보유세인데, 보유세를 올릴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한다라는 뜻은 소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일어나지도 않은, 발생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걷는다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조세저항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도심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방과의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예? 경기가 불황이고, 예를 들어 또 FTA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베트남이랑도 뭐 다시 체결을 하고, 뉴스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FTA들이 체결이 되면은요, 지역 실업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FTA라는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잘하는 거 만들고 니네 나라 잘하는 거 만들어서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로 가버리겠죠. 그럼 다른 나라로 갈 때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회사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회사만 가면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은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 쌍용자동차 사태도 겪어봤고 대우자동차 사태도 겪어보면은 동네가 파탄이 나버려요, 그냥 아예. 예?
부평공장 주변 파탄 나고 뭐 안성에 우리 쌍용 평택의 쌍용 자동차 주변에 가보면은 아예 자영업자도 다 문을 닫아버려요. 동네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업자 지역의 실업자 증가, 지역의 자영업자 몰락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결론은 이 사람들이 도심으로 회귀를 하게 돼요. 사람이 많은 데서 무슨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대리를 하든 장사를 하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점점 더 지방이 몰락할수록 서울로 모여.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양이 정해져 있고 돈의 양이 정해져 있을 때 어느 하나가 떨어지고 나면 다른 쪽으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가 하나 오를 때는 우리가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쪽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쪽도. 그죠? 자, 세입자의 증가. 그러면 도심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세입자가 증가를 하겠지. 이 사람들이 망해서 오는 거고 힘들어서 오는 건데 먹고 살라고 오는 건데 집 사서 오겠어요? 아니야. 목돈을 최소화시킨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최소화시키고 월세로 전환들도 많이 해. 예? 월세를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우리가 가계대출을 지금 제한을 하고 사업자 대출은 또 증가를 하고 있어요. 가계대출은 제한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분양받을 때, 뭐 우리가 신축을 분양을 받을 때 개인들은 대출이 안 되지만 내가 사업자를 내면 대출이 잘 나와 또. 그건 뭐냐면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더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을 계속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고 지방에서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는 지방에서는 일이 잘 안 돼서 도심으로 회귀를 하고 있어. 지금 약간 이제 이 바퀴가 막 맞물려 들어가야 돼요. 머릿속에서는. 예?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다주택 가게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고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을 늘려주고 임대사업자는 활성화하고 지방 사람들은 도심으로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본인이 이렇게 잘 맞춰봐야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서민들이 힘들어지니까는 주거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요. 일시적으로는 서민한테 되게 유리한 것처럼 보여져. 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는 일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서민들한테 좋은 걸로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깊게 들어가면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훨씬 더 올리게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더 비싸게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지. 나라가. 얘가 살기 좋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얘가 내 집에 비싸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있는 대로 해줘버리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럼 수요 공급 면에 있어서 전세 주택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를 얻을 수 있는 돈과 도심으로 회귀를 한 사람이 전세를 얻을 사람이 늘어난 거지. 그러면 결론은 소유자의 자산이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럼 주거비 보조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의 일시적인 주거를 안정하는 것 같지만은 소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를 하고, 그렇죠? 주거비가 상향이 되겠지. 지가 대출을 받아서 주거비는 점점 더 드는 거야 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가 작년 한 해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갭 투자였단 말이에요. 갭 투자. 이 대학생 애들 취직도 안 되니까 이 새끼들 다 그냥 지네끼리 돈 모아고 갭 투자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열 받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대책 내놓고 하는 거야 그냥. 그죠? 주거비 상한제 등 정책에 그러면은 개입을 하겠죠. 지가 대출해놓고 지가 또 주거비 상한제를 해버리는 거야. 지가 대출은 있는 대로 해놓고 5% 늘리지 말라 그러고 지가 또 개입을 해. 엉망이야 그러니까 정책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갈팡질팡이에요 정책을 뜯어보면은. 대출은 있는 대로 해주고 주거비는 올리지 말라 그러고. 서민들은 도심으로 다 몰리고 있고. 그러면은 또 공급이 감소가 돼요.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해버리면. 공급이 또 감소를 하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결론은 또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임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임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니까는. 베이비부모가 은퇴를 하면은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700만이란 말이에요. 700만. 네? 700만이면 다 뭘로 먹고 사실 건데? 은퇴하신 분들. 뭐 일하실 거예요? 소득. 사람이 소득이 발생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소득이 발생을 해야.
무슨 소득을 하실 거냐라는 거지. 자, 소득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처분소득, 운용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뭐 일시적인 소득, 임대소득.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뭐가 있냐라는 거지. 그죠? 내가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노동의 대가를 지불을 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냐? 못한다라는 거야. 그죠? 잘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실 건지. 결론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임차인의 소득을 내가 공유를 해야 돼. 임차인의 소득을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의 소득을 공유를 해야만 살 수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300만 원 버는 애가 나한테 매달 100만 원 월세를 내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당 10만 원짜리죠? 30일 동안 일당 10만 원짜리잖아. 예? 근데 1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되지. 그럼 열흘은 나한테 일한 거야.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인지 가요? 나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3명만 있으면 나는 일 안 해도 되죠. 그게 임차인의 소득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지. 본인이 일을 못한다면, 본인이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면 딴 사람 돈을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내가 고용을 하거나, 그죠?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일시키거나 아니면 임차인도 내가 사실은 일을 시킨 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수단. 이건희는 지금 쓰러져 있죠? 예? 이건희의 자산은 막 증가를 하고 있어. 응? 뭐 67인가 막 또 올라가 버렸어 막. 쓰러져 있어도 막 올라가. 세계 부자 순위가 막 올라간다니까. 왜 그래요?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수단을.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생산수단을 갖는 건데 그건 회사를 가져도 되고 회사를 가지는 것은 근로자의 몫을 내가 공유를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거고 임대인은 간접적으로 내가 가져가 버리는 거야. 걔 노동의 일부를 노동자는 지가 버는 거 10배 이상 일을 못하면 잘려요. 그죠? 그럼 걔 노동력을 내가 가져가는 거고 그런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임대소득 말고 뭐가 있냐라는 거지. 회사를 차리지 않으면. 회사를 차리지 않으면 임대소득 2개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그죠? 할 수 있는 걸 하셔라.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면 못해. 예?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 중에 못하는 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갖다 붙여. 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자기 돈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소득을 고도하고 임대사업자의 불로소득과 임차인의 노동소득의 소득세는 또 같아. 열심히 일한 사람과 소득세의 세율은 다 똑같거든요. 또. 예? 양도소득세 중과 빼고 소득세 세율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법인소득세 빼고. 개인의 소득세는 똑같잖아요. 종합소득세, 임대소득도 합산하고. 그죠? 예? 소득은 다 똑같아. 이 불로소득과 임대사업자의 불로소득과 임차인의 노동소득의 소득세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한정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도심에 늘어난 직장인의 소득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예? 도심에는 주택이 한정돼 있는데 도심으로는 사람이 더 몰려. 임차인이 준 돈으로 내가 받는 소득세도 임차인과 똑같고 주택의 상승률은 나는 덤으로 더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일을 안 해도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임차인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인지 가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부의 기준이 소득으로 안 물어보고 부동산이 얼마냐고 바뀌었어. 이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니네 아버지 월급 얼마냐 안 물어. 몇 평 사냐? 얼마짜리 집 있냐? 건물 있냐 없냐? 이거야. 옛날에는 얼마 버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의 기준이 월급을 물어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왜? 월급으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집이 있는 게 더 중요해. 무슨 말인지 가세요? 요즘에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었거든. 연봉 얼마, 뭐 결혼할 때 연봉 얼마. 하나도 안 중요해. 연봉이 뭐 중요해? 집을 못 사는데. 예? 엄마 집 해줄 수 있어 없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부모가 해줄 수 있어 없어. 이게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연봉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맨날 뻥치게 결혼했단 말이에요. 연봉 얼마나 뻥치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모아서 막 있는 대로 다 써버렸으니까는. 잘 버는 것처럼 보이려고.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시대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또 효도받기도 더 좋아. 예?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부동산은 애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부동산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성질, 늘어나지 않는 성질,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지. 영속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애들은 그게 영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 네? 그 집은 그냥 내가 집이 두 채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을 팔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것과 예? 5천만 원을 투자했어. 전세 끼고 5천만 원짜리를 투자